어떻게 당대표가 그럴 수 있느냐. 당대 부를 수 있죠.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제는 좀 잊고 지내도 되지 않겠냐. 압박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피해를 피해라고 말했을 때 왜 이렇게 피해라고 자꾸 말하냐. 2차 피해를 2차 피해라고 명명하는 것부터가 되게 오랜 노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의 조직문화 개선 추진단장 박지아라고 합니다. 오늘의 자리는 정의당 당대표 성추행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공당의 대표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피해자가 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충격을 받으셨고 그동안 정의당이 진보를 외친 만큼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정의당이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성폭력 사건을 잘 처리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 그리고 성폭력이 가능했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까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당 내외에서 받았던 질문을 전문가분들에게 드리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 3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각 3개씩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여성학자 권수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게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이론과 방법을 만든 게 여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서 오늘 자리가 더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성학자 권수현이고요. 권수현이 많습니다. 여성학자에도 권수현이 여러 명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요.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무래도 최근에 수행했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문하고 심의하고 조사하는 일들을 좀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실제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사실 이 사건을 언론으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처럼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진보정당 당대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말을 사실은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말이 저희에게 사실은 제일 아픈 말 중에 하나였어요. 국민들과 당원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결 과정도 지켜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는 아마 그런 일을 처음 목격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은 이 조직이 그나마 건강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었고 사람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문제가 발생해서 와 엄청 실망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지만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말의 시스템 혹은 문화 역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수많은 정당 중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놀라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감정적인 반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건이 발생한 조직에 이제 자문을 하러 가거나 심의하러 가거나 조사를 하러 가면 특히 의사결정권 그룹에 있는 리더들이 이제 최근엔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너무 부끄럽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발생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반응이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지배적인 정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곳은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아니라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잘 해결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그 감정에 오래 빠져 계지 마시고 각자 할 일을 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직적 차원에서 그게 또 왜 문제적이냐면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미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 거거든요. 성희롱, 성폭력, 우리가 성비위라고 하는데 성비위가 드러났을 때는 사실은 그 밑에 엄청난 문제들이 미해결 과제로 산적해 있고 그게 끝부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의 미해결 과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봐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제대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의지와 마음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은 과거지향적 감정입니다. 자꾸 끌어당깁니다. 뒤로. 그런데 그런 식의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조직은 사실 회복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런 성비위가 발생을 하거든요. 원래 나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미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감정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식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발생하게 되는 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조직적 문제 해결 역량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제3자 신고 혹은 당사자 신고가 이제 최근에 많은데 만약에 당사자가 신고하려고 하거나 제3자가 목격자가 신고하려고 해도 내가 조직에 부담을 주나? 사람들이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담을 안고 있다면은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책임 있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벌어졌던 저희 환경이라는 게 정의당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돌아보고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안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의당은 오랫동안 이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도 진행하고 나름 절차도 이제 만들었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더 구성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더 충격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나오는 질문들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성폭력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하고 받고라고 할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성폭력 권력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당 외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당 외에서 당 내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아본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는데 사실 상대는 국회의원 아니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이게 정말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냐? 내지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라고 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의원이 더 권력 높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한 조직 안에서 업무 환경과 관련된 곳에서 이제 성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성비위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주요 인과학적, 범주적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가 되는가, 성별, 나이, 그 다음에 고용상의 지위, 이런 이제 조직 내 지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이 조직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성별이 남성이고 여성이고 전형적으로 발생했긴 했습니다만 한국 사회는 나이 권력이 굉장히 또 커요. 근데 나이가 100년 전의 나이랑 지금의 나이가 다르고 이 조직에서의 나이가 다른데 당대표는 사실 정치의 선배란 말이에요. 이건 제3자가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당대표는 선배고 국회의원이긴 하지만은 새내기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출돼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내에서 정치 선배가 갖고 있는 입김, 네트워크, 자원이 앞으로도 당분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장 안에서 권력이 작동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권력 개념을 지위 권력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권력이 성폭력의 원인이면서 또 사실은 해결 방안 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 저희가 유념해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같이 당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잘 반영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장혜영 의원이 쓰신 입장문은 보셨죠, 선생님? 네. 근데 그 입장문에 이제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얘기가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이라고 하는 뭐 문구도 그렇고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다움, 가해자다움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고정관념의 핵심 축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인데 이건 동전의 앞문처럼 사실 같은 말이에요. 동어반복이에요. 피해자는 좋은 사람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문이 좁죠. 그다음에 가해자는 아주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범주가 딱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래서 가해자다움이라는 사람들의 상상, 이해가 사실 조직 안에서 어떤 식의 작동을 하는가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현실의 은폐, 두 번째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냐? 성폭력을 야기하는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한다. 첫 번째 이제 무엇을 은폐하냐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말이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냐? 주로 이제 인성이 나쁜 사람, 평판이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봤을 때 성비위의 행위자의 인성적 측면의 공통점은 없어요. 인성적 측면의 공통점은 없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 패턴을 통해서 그런 행동들이 점진되고 반복되고 지속되는가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가해자가 출연하려면 그런 식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 토양이 무엇인가 그 정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 편견, 신화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어떤 식의 현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신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해자 신의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가해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누가 봐도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라는 그런 식의 상상이 사실은 무엇을 은폐하는가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은폐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당대표가 그럴 수 있느냐. 당대표 부를 수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그리고 지위와 권한이 작동하는 모든 곳에서는 권한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감시 시스템뿐만 아니라 역량, 조직 내의 자정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지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피해자가 되는데 특히 취약 집단으로 타겟 집단이 되는 인구적 범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린 여성이거나 그다음에 고용사행의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계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도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원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 자원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유학 온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공경해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한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특정한 공간에서 피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취약점을 가지고 가해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어떤 국면에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주어진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위, 그다음에 한국 사회는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이, 그다음에 사람들의 존경,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 혹은 단기적 권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을 때 가해 행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일어나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가해자는 습관인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생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의 특성을 보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
세 사람의 지자체장에 의한 성비위 사건을 봤을 때 그 조직의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직의 특성은 이 지자체장이 휘두를 수 있는 제왕적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위계가 정교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식의 위계를 가진 사람에 대한 모시기 관행이 있었습니다. 모시기 관행을 했을 때 업무상의 지위잖아요. 그럼 업무 범위 안에서만 휘둘러야 되는데 이것을 신분적인 영향력으로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 모시기, 담배 모시기, 뭐 노래방 모시기, 자기 전원주택 집 짓는다고 벽돌 나르잖아요. 이런 벽돌 모시기, 이런 식의 관행이 정상적인 질서로 자리 잡혀 있어요. 남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여성들은 그럼 뭐 하겠습니까? 커피 타드리고 그다음에 기분 좋게 해드리고 이런 식의 제가 우쭈쭈 모시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관행화돼 있어 사람들이 너무나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식의 관행과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가? 구조적 특성 중에 하나가 인과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과 자원을 50대 전후반의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적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의당의 경우는 어떤가? 정의당은 여성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것이 다수이고 소수이고 기득권이고 주변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국면에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는 소수자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당내의 성평등한 질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잘 보지 못하게 한다. 첫 번째 은폐고 두 번째 은폐는 정황적 은폐입니다. 이런 식의 구조나 정황, 케이스가 아니라 컨텍스트거든요. 케이스가 사라져도 컨텍스트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계속 발생합니다. 그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신화가 작동하는 방식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의 무기로 사용된다. 최근에 봤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당대표를 물러나게 했다라는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곳에서 이 말이 아주 쉽게 나와요. 당대표를 물러나게 했다라는 그 문장을 뜯어보면 주어가 누구냐면은 신고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정혜영 의원이 되는 거죠. 그럼 물러나게 한 피해자는 누굽니까?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발생했냐면 미투 국면에서 발생했습니다. 미투 국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 뭔가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환경, 문화적 요인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예전에는 이런 행동을 해도 그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는 이제 신고되고 밥줄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런 식의 성폭력을 야기시키는 카르텔 권력을 복원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가장이다, 애가 둘이다, 이런 말. 그다음에 피해자가 꽃뱀이다라고 하는 말은 늘 반복되는 말이죠. 그리고 미투 당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카르텔을 형성한 그 집단에서 나오는 말이다. 미투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들이 생겨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조직에 누를 끼친 사람이 되는 거고, 피해자는, 가해자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관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가 사실은 별것 아닌 걸로 은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제가 이걸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권에서 최근 사용되는 말 중에 웨퍼나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웨퍼나이즈는 미생물을 가지고 전쟁의 도구로 만들 때 사용되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의 변화의 흐름들이 있을 때 그 변화에 역행하는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 상상, 담론 권력을 사용하는 양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해자다움의 신화, 저 사람은 그럴 뿐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이 조직에서 상식으로 채택하고 있을 때 그것은 강력한 권력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문제제기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의 의지라든가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식의 도구로 사용된다.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런 식의 무기들이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에 의한 무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느냐, 우리 조직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에서 발생했다라는 건 이 조직이 함께 경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함께 잘 경험해서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공간이 돼야 여기서 제대로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 사실 저는 제가 겪었던 되게 많은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진보 운동 그리고 진보 정당에서 오랫동안 사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피해자들 아주 예전 때 피해자들을 이제 만나면 사건을 하지 않았던 자신의 피해를 말했던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겪고 나서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얘기는 가해자를 걱정하는 거죠. 그 순간에 성폭력을 딱 겪는 그 순간에 이러면 이 선배 어떡하지?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선배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는 생각이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들이 계속 위축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처럼 계속 느끼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일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진보 진영 안에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네. 마음이 되게 아프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은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당의 뭐 당부라든가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무나 피해자, 가해자에게 시선이 쏠리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개별화하거든요, 사건을.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이 당이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건을 해결할 때 정의롭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정의롭게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피해 구제라고 얘기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구제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해자가 구제된다라는 건 뭐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권, 노동 환경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사건을 조사를 해보면 피해자가 회복할 일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되게 적대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더 큰 시즌2가 발생하거든요. 시즌1이 1차적 피해라면 시즌2는 집단적 공모관계에 의한 가해가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곳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가 구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르게 좀 봐야 되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입은 어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 처리 절차, 시스템을 스스로 창출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총대를 메고 지금 내가 전쟁터에서 다쳤는데 다친 사람이 총대 메고 앞장서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늘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정의당은 피해자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총대 메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문화와 조건을 창출하는데 앞장을 서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일상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런 식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정의당이 갖추어진 곳이고 뭐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정치 조직에서는 사실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당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다른 당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좋은 의미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보다는 저는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무엇을 창출하느냐?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봄으로써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그다음에 이 가치, 질서를 제대로 회복하는 건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거주권, 적절한 거주권의 7가지 요소를 예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문항이 뭐냐면은 문화적 적절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ultural adequacy거든요. 적절하다라는 건 뭐냐?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적절함의 기준이거든요. 여기가 정의당도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통 거주 공간이잖아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낸단 말이에요. 보냈을 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각자에게 이곳이 정말 인간답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적절한 공간인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적절함의 기준은 이미 본인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득권의 적절함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이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앞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이 정의로운 해결, 저희는 이제 정의란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귀가 뚫리는 게 확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사건 있고 나서 이렇게 많은 비판 중에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아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로 다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고 그게 사회 안에서 다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보는 방법을 찾도록 정의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얹자면 왜 사건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건이 조직 안에서 정의롭게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관점도 적절하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이런 말이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그다음에 공정하게 해결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신뢰감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식의 의심, 불신을 걷어들이는 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도 잘하고 더 많이 네, 도움 네.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